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서 값 열으시고 날짜는 이게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에서 9월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7월 15일 거는 직원 출장 택시요금. 얘는 여객 운송이라서 공제가 안 되죠. 다음 7월 31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은 안 될 이유가 없네요. 자, 그러면 7월 31일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자, 공급자는 F2번 눌러서 오피스. 자,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 없고요. 공급가액은 15만 원에 15,000원이네요. 다음 8월 12일 거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한 건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8월 12일 얘는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3번. 자, 거래처는 이음마트고요. 카드 번호는 1000-2000-3000-4000. 금액은 5만 원에 5,000원이고요. 다음 9월 21일 거 원재료 구입 시 법인 카드 결제한 건데 얘는 원래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를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3번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현대기업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이외에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무시하래요. 자, 그러면 이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면 그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매출 자료에 5번에 보시면 아래의 대손 확정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10년 이내 거는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 세무에 대한 외상 매출금으로서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회계에 대한 받으럼. 주식회사 회계는 2020년 2월 6일에 부도 발생했대요. 그러면 부도는 발생해도 6개월이 지나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8월 6일이 6개월 되는 날이고 8월 7일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에서 12월 거 신고하는 거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대손세 공제신고서 날짜는 10월에서 12월이고요. 첫 번째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0월 05일. 대손 금액은 4,400만 원 쓰면 400만 원 나오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무였어요.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이렇게 하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회계 대손 확정일은 2월 6일 날 부도가 발생했고 6개월이 지나면 8월 6일이고 그럼 확정일은
2020년 08월 07일이 되는 겁니다. 6개월이 되는 다음 날 5,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500 나오죠.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회계. 얘는 부도 6개월 지났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받을 때 저장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열었을 때 10월에서 12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나머지 입력해 볼까요? 매출 자료의 1번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9억 7천에 9,700이고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니까 3번에다가 부가세 포함 3,300이니까 3천만 원에 300만 원으로 쓰시면 되고, 다음 3번은 현금 과세 매출액 1,155만 원 부가세 포함인데 얘는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했대요. 그러면 증빙을 안 해줬단 얘기죠? 자, 그러면 증빙이 없단 얘기니까 여기 기타 4번에다가 공급가액이 1,050만 원, 1,050만 원 입력하면 105만 원이 나오겠죠. 1,155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었으니까. 4번에 직수출액 그랬으니까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7천만 원 쓰시면 되고, 자, 5번은 조금 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입력해봤고요. 다음 매입자료의 1번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이 7억 1천에 세액이 7,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원재료 매입분은 6억 2천에 6,200이고요.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한 게 9천에 900이래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다가 6억 2천 6억 2천에 6,2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고정자산에다가 9천에 9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 2번에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 원 있대요. 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21번에다가 300만 원 요거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기타 1번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래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없답니다. 그럼 더 손댈 거 없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은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2번은 단기분 경과 이자를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얘도 수동. 3번에는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얘기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4번은 감가상각이니까 자동. 5번은 기말재고액인데 비정상 감모가 있으니까 얘는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겠네요. 자, 그럼 수동 먼저 해볼게요. 자,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1번.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고 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696만 5천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 통장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예금 통장에다 마이너스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에 얼마? 1,696만 5천 원. 그러면 보통예금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이건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누구네 거 하나은행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 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그랬네요.
자, 예금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연이율이 2%인데 가입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자 수익이 발생은 했죠. 근데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 2021년 6월 30일에 일시불로 수령을 할 거래요.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는 발생은 했는데 못 받았다 라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연이율이 2%니까 그러면 1년치 이자가 400만 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2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아래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 할인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표는 하나로 입력할 것. 2020년 귀속 사채의 액면 이자는 30만 원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대요.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요? 30만 원. 얘는 액면 이자기 때문에 약속된 금액이에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행할 때 할인 발행됐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야 되겠네요. 자,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을 해줘야 되니까, 자, 대변으로, 자, 밑에 알려줬죠? 2020년 귀속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만 254원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 15만 254원이래요. 그럼 이것까지 다 합쳐서 회사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5번의 비정상 감모 먼저 볼게요. 제품이 실산 금액은 1,400인데 장부상 금액은 1,440이래요. 그럼 40만 원어치가 없어졌는데 얘는 비정상 감모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제품이 없어졌다. 자, 팔린 거 아니니까 적요 8번 꼭 걸어주시고 40만 원에 대해서 비정상 감모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수동은 끝났고요. 자, 자동 갈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4번 먼저 보시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그랬네요. 근데 이게 월할 상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취득일이 2019년 7월 1일이에요. 그럼 2020년에는 1년 동안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굳이 월할 상각 안 해도 되겠네요.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하면 돼요? 600만 원 상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올해치 600만 원. 자, 영업부서에 차량 운반구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 중에 차량 운반구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이제 기말 재고액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550만 원이고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55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자, 얼마요? 1,400만 원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상품 자, 여기요. 기말 상품 재고에다가 1,600 실사한 금액은 1,600이고
장부상 금액이 1650인데 정상간무라고 했으니까 1600만 원만 입력하면 돼요. 그럼 50만 원은 알아서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겠죠? 자, 되셨으면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함.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래요. 단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전월 미환급세액이 31만 원이 있다 그랬네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민국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할 것. 자, 밑에 급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다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수당 공제 먼저 볼게요.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도 있는데 뭐 0이니까 그냥 둘게요. 직책수당 있고요. 월차수당도 있고 식대는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0이네요. 그냥 둘게요. 야간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육아수당 하나 넣어줄게요. 비과세로 육아수당. 자, 그러면 더 없죠? 자, 되셨으면 확인하고 입력해 볼게요. 7월분이고요. 지급일은 말일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김민국의 기본급은 220만 원, 상여는 0이고 직책수당이 20만 원, 월차수당이 50만 원, 식대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도 0이고 육아수당이 20만 원, 국민연금이 13만 5천 원, 건강이 9만 6,900원, 장기요양이 8,240원, 고용보험이 19,500원, 소득세가 84,850원, 지방소득세가 8,480원. 맞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모두 하라고 그랬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으셔서 7월 귀속, 7월 지급분. 그런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31만 원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에 2번. 다음은 사원 박기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박기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그러면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부양가족부터 등록할게요. 박기술의 부양가족. 자, 본인은 남자고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특별히 공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다음 배우자 김배우고요.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5082-2184-326. 자, 총 급여가 4,200만 원이나 되니까 공제가 안 될 거예요. 다음 본인의 직계 존속. 그래서 박직계요.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1203-1284-322. 자, 옆에 소득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장애인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공제 60세 이상 걸리고요. 70세 넘어갔으니까 경로우대 걸리고 거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여기 장애인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직계 비속 각 1번은 내국인의 주민번호 010703-4675-359 20세 이하의 고등학생이니까
자, 소득은 없네요. 그럼 이대로 해주시면 되고, 다음 박 2번도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11020339541114. 자, 9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초등학생 맞네요. 이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이제 연말정산 갈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사원은 박기술이고요. 첫 번째 나온 내역을 보니까 보험료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박기술이고 피보험자가 박직계네요. 아까 박직계가 직계 존속이었고요. 아까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공제를 해주겠죠. 근데 조심하실 거, 얘 지금 그냥 보장성으로 나와 있죠. 장애인 보장성에다 쓰시면 안 돼요. 장애인 보장성은 장애인 보장성이라고 나와요, 종류에.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94만 원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교육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박 1번 고등학교 수업료가 95만 원 있고 교복 구입비가 55만 원인데 교복은 50만 원 한도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50만 원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 들어가셔서 초중고에다가 96만 원에다가 50만 원만 더해서 얼마요? 146만 원만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박 1번이 UN 난민기구 지정기부금이라고 알려줬죠? 근데 아까 박 1번은 직계 비속이었고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기술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부금 들어가셔서 종교단체 외 당해기부금에다가 12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자료에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 박기술 본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게 나오네요. 당연히 해주겠죠. 그럼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4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